제 이름은 하루나 아야코, 24살. 전문대를 졸업한 후 루키 보육원에 취직해서 보육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 행복을 느끼고 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양호해요. 존경하는 원장님 아래에서 다 같이 도우며 일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1살 어린 후배 마리에가 있는데 그녀도 전문대 보육학과 출신이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같이 밥을 먹거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에가 한잔하러 가자고 해서 술집으로 갔는데 아예쿠 선배 들었어요? 켄지 선배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어? 서운해요. 저한테는 왜 안 알려주셨어요? 미안해. 겨우 일주일 전 일이라서 아직 동창들밖에 몰라. 아예쿠 선배도 드디어 기혼자가 되는 건가요? 내 질문에 대답해 줄래? 프로포즈 받았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저한테 알려주는 게 싫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건너 들었어요. 건너. 그건 아니고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었거든. 축하할 일인데 뭐 어때요? 심지어 상대가 켄지 선배라니 스캔들 수준이잖아요? 시스템 개발학과에 다니던 학생 중에 제일 미남이었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날 부른 거야? 그래서 어떤 로맨틱한 말로 프로포즈 받았어요? 내 말을 안 듣고 있군. 우리 사이에 뭐 어때요? 알려주세요.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받았어. 진부한 프로포즈네요?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저는 괜찮아요. 상대가 켄지 선배라면 오케이죠? 아니, 프로포즈 받은 건 네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 일처럼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마리에는 이미 취한 것 같았어요. 생각을 그대로 말하길래 약간 질색하고 있는데. 결혼은 언제예요? 상견례 될 거죠? 켄지 선배네 집은 유서있는 명가라면서요? 마리에,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 곤란해. 그렇게 떠보는 건 지양해주면 좋겠어. 아예쿠 선배 쪼잔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나도 프로포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앞으로 좀 정해지면 다시 말해줄게. 알겠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은 일단 마시자. 응? 좋겠다. 아야쿠 선배는 켄지 선배랑 사귀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레몬사와 5잔 주문할게요. 그렇게 많이 마셔도 되겠어? 결국 마리에는 5잔도 넘게 마시고 해롱해롱 취해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때 마리에의 상태가 이상해서 위화감이 들었지만 딱히 신경 쓰진 않았죠. 그리고 몇 달 후 양쪽 집안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준비도 끝나서 당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던데 켄지가 왠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켄지 어서와. 저녁 다 됐어. 아니, 씻고 먹을게. 그럴 줄 알고 목욕물 받아놨어. 항상 고마워. 왜 그래? 뭔가 우울해 보여. 저기 아야코, 결혼식 직전에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나랑 헤어져줘. 뭐? 이게 무슨 말이지? 헤어지자고? 약혼을 파기하자는 거야? 충격적인 발언에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켄지,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렇게 결혼을 기대했잖아. 미안. 미안하다면 다야? 이유를 말해줘. 부탁이야. 우리 후배였던 마리에랑 사귀고 있어. 뭐? 너랑 자주 같이 다니던 그 애 말이야. 말도 안 돼. 하필이면 마리에랑? 그 애가 지인한테 내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했어. 처음에는 그냥 옛날 얘기를 즐겁게 나눈 게 다였어. 어쩌다 사귀게 된 거야? 메리지 블루라면 저한테 상담하세요라고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 최악이야. 널 유혹했다는 거지? 마리에와 외식하면서 몇 번 만나다 보니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 골 때린다 진짜. 나랑 마리에가 사귀게 된 건 3달 전인데. 웃기고 있네. 넌 바람을 피운 거야. 알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미안. 이러려고 그때 날 부른 거였구나. 위자료는 네가 원하는 만큼 지불할게. 초대객과 식장에도 내가 설명할 거고.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건 엄연한 부정행위고 너만의 책임이 아니야. 마리에는 잘못이 없어. 내 마음이 약했던 거니까. 무슨 소리야? 미쳤어? 부탁이야. 마리에를 탓하지 말아줘. 쓰레기. 나는 널 믿었는데 지금까지 너랑 보낸 시간들을 돌려내. 충격받은 나는 아파트를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기다려 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비즈니스 호텔로 갔어요. 지금은 혼자 차분해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샤워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직후에 그 여자한테 라인이 왔어요. 아야쿠 선배 안녕하세요. 결혼식 준비는 끝났어요?
마리에, 잘도 나한테 라인을 보내는구나. 어라라, 화냈어요? 시침을 떼지 마. 켄지한테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들었어. 아, 결국 들켰구나. 네, 저랑 켄지 선배는 붉은 실로 이어졌어요. 마리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야? 그럼요. 아야코 선배의 소중한 사람을 제가 빼앗은 거잖아요. 끝에 이모지 붙이지 마. 놀리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려던 건 아니에요. 전 원래 이래요. 됐고, 그래서 무슨 볼일이야? 켄지 선배한테 차인 거죠? 방금 전화 왔어요. 아, 그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벌어진 기분은 어떤가요? 화나죠? 화나지? 켄지를 뺏은 이유는 뭐야? 저 사실 전문대에 입학했을 때부터 켄지 선배를 좋아했어요. 첫눈에 반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려고 계속 어필했어요. 근데 아야코 선배한테 여자친구 자리를 빼앗겨서 엄청나게 분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로챈 거야? 그래요. 선배한테 어울리는 건 나밖에 없는걸? 어쩐지 그때 집요하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니. 들려달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으니까요. 이미 할 건 다 했다는 거구나. 그런 거죠. 태어난 척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네가 켄지랑 결혼하지 그래? 감사합니다. 아야코 선배 착하다.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주세요. 애초에 입쪽도 안 울렸으니까 걱정 마. 럭키, 그럼 신부가 될 수 있겠다. 너랑 할 말은 이제 없어. 잘 지내.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내던지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후배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것, 켄지에게 배신당한 것. 여러 감정이 한 번에 몰아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베개를 눈물로 적시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나중에 켄지와 마리에가 위자료를 송금했어요.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임신한 마리에는 근무하던 보육원을 퇴사한다고 하더군요. 켄지도 이것저것 변명하느라 고생인 것 같지만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짐을 아파트에서 옮기고 한동안 본가에 돌아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정말 루키 보육원을 그만둘 거니? 네, 전 약혼자랑 후배가 사는 동네에 있는 건 너무 괴로워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결혼식 때 원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에요. 사과하지 마렴. 아야코는 열심히 했어.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정말 신세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렴. 네. 아, 그래. 캐나다 밴쿠버에 가는 건 어떠니? 네? 내 조카가 캐나다인 남성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 아주 좋은 곳이라 하니 추천이야. 갑자기 해외에 가는 건 좀... 억지로 가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캐나다는 오페어 유학이 활발하다고 하니 아야코한테 딱 맞을 거야. 오페어 유학이면 현지 가정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돈을 받는 유학제도 맞죠?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캐나다의 도시는 자연에 둘러싸인 곳도 많으니 네 마음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나랑 루키 보육원 선생님들은 다들 아야코 편이야. 행복해질 수 있기를 계속 응원할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시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페어 유학이라 모아둔 돈도 있으니 긴 휴양 여행이라 생각하면 좋을지도. 떠오른 김에 바로 부모님께 상담하자 다녀오라고 말해주셨어요. 우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살아보기로 했어요. 약혼 파기로부터 약 1년 후 기업을 도우면서 준비를 마친 저는 밴쿠버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게 운명의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아야코는 일본에서 왔다고 했지? 네, 보육사였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줬죠. 대단한데 다음엔 나한테 노래를 불러주지 않겠어? 에이, 영어나 프랑스어로는 어려워요. 일본어여도 괜찮아. 나 대화한용이야. 부끄러우니까 다음 기회에. 겸손하지 않아도 돼. 좀 더 자신감을 가져. 네. 밴쿠버에 살게 되고 3달 후 30대 초반의 캐나다인 여성 메리와 초등학생 아들이 지내는 가정에 홈스테이하게 되었어요. 어학학교를 다니며 보육사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메리 씨의 사촌이자 프랑스계 캐나다인 세드렉 메리시에 씨가 집에 놀러왔어요. 저녁을 함께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긴장돼. 밴쿠버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지? 괜찮으면 내가 안내해줄게. 정말요?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야코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34살은 아저씨도 아니고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좋은 카페나 관광지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맡겨줘. 밴쿠버에서 5년 정도 살았어. 잘 알거든. 와, 기대된다. 그럼 너랑 데이트하자. 네? 갑작스런 데이트 신청에 얼굴이 빨개져서 호스트 마더와 아이가 놀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 직설적으로 그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단 말이야. 그 이후로 세드릭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갔어요. 만나는 빈도도 늘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원을 걷고 있는데 아야코, 널 좋아해. 네? 캐나다에서 사귀기 전에 고백하는 관심은 없지만 아야코는 일본인이니 일본의 문화에 따라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저기 네가 괜찮다면 내 연인이 되어줘. 저기 아직 24살이라 세드릭 씨보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데. 연애는 나이가 상관없어. 아야코도 전에 그랬잖아. 그건 연인이 아니라 친구로서 할 말이었는데.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맹세할게. 세드릭 씨, 이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세드릭 씨는 무려 변호사였어요. 퀘벡주 몬트리올 출신으로 밴쿠버에 온 뒤로는 연인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다. 호스트 모자도 축복해 주었고 저희 사이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1년 후. 도쿄는 대도시구나. 전철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세계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영 랭킹에 의하면 1위 신주쿠, 2위 시부야, 3위 이케부쿠로래요. 그거 다 도쿄에 있는 역이야? 대단하네. 세드릭 씨, 가고 싶은 곳 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랑 아사쿠사, 그리고 너무 많아. 캐나다로 넘어가고 딱 1년 후 비자가 끝남과 동시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세드릭 씨가 나도 갈래라고 해서 관광 겸 가족에게 그를 소개할 생각이었어요. 연상의 연인이 생긴 걸 알면 두 분 다 놀라시겠지. 둘이서 즐겁게 관광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야코 선배? 너 말이에요? 드디어 찾았다. 대체 어딜 갔던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지? 전 약혼자를 빼앗은 데다 임신까지 한 개념 없는 애한테? 새삼스럽게 과거를 들추다니 비겁해요. 뭐? 그 뒤로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 설마 용서할 줄 알았어? 으이, 너랑 켄지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어. 원장 선생님이 유학을 추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야코, 그녀는 누구야? 이 사람은 같은 전문대에 다녔던 후배예요. 그렇군. 그녀가 아야코 선배. 옆에 있는 잘생긴 외국인은 누구예요? 흥분하지 마. My name is 마리에. 야, 세드릭 씨한테 접근하지 마. 세드릭 씨라고 하는군요. 멋진 이름이다. 아, 이런. 선배, 저 그 사람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뭐? 세드릭은 내 연인이야.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데. 마리에, 세드릭 씨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마. 내가 더 예쁘고 애교 있으니까 저한테 남친 주세요. 이게 그만해. 나에게는 아야코라는 연인이 있어. 에? 아야코한테 들었어. 넌 그녀의 전 약혼자를 빼앗은 쓰레기 같은 여자라고. 잠시만, 나 영어 모르는데. 나라는 연인이 있으니까 그만하래. 전 약혼자를 빼앗은 여자라면서 라고. 사적인 얘기를 막 떠벌리지 마. 그치만 사실이잖아. 마리에, 너 켄지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애도 옆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건 키가 큰 세드릭 씨에게 쫄면서도 마리에는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켄지 씨는 엄청나게 심각한 마마보이였어. 엄마가 하는 말은 뭐든지 듣고 엄마랑 같이 못 살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면서 울 정도로. 세상에. 결혼 후에는 강제로 같이 살게 됐어. 진짜 최악이야. 출산 후에는 육아랑 어머니까지 돌봐야 돼서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시집살이도 장난 아니야. 태어난 아이는 남자여서 후계자로 여기지만 나는 가족으로 취급도 안 해줘. 그랬구나.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왔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해. 그에게 어머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닥치고 따르기나 해라고 화내고. 내가 좋아하던 켄지 씨는 이제 없어.
아야코 선배한테서 빼앗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마리아의 근황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켄지의 본성을 몰랐으니까요. 외면이 번드르르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마마보이였을 줄이야. 마리아는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었어요. 2년 전과 달리 너덜너덜한 모습이었죠. 남이 보면 불쌍해 보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약혼을 파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아들을 빼앗겨서 앉지도 못해. 더는 못 참겠어서 집을 나온 거야. 그리고 우연히 아야코 선배를 만난 거고. 왜 세드릭 씨를 내놓으란 듯이 말한 거야? 당연한 걸 뭘 물어? 내가 이렇게 심한 꼴을 당했는데 선배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 못해. 아무리 오랜만에 만났지만 네 행동은 정상이 아니야. 켄지 같은 쓰레기남을 나한테 떠넘기 주제. 무슨 소리야?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건 아야코 선배야. 마리에 진정하고. 책임져. 위험하다. 저도 모르게 굳어있는데 세드릭 씨가 앞을 가로막고 마리에를 내려다봤어요. 아야코에게 화풀이하는 건 잘못됐어. 뭐야? 너는 한번 남의 행복을 빼앗았어. 자업자득이지. 나는 아야코를 온 힘을 다해 지켜낼 거야. 저리 비켜. 일본어는 아야 못하니까 네 말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아야코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건 알겠어. 영어 말고 일본어로 하라고. 미안 아야코. 그녀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일본어로 말해. 거기 비켜 라고 하네. 그렇구나. 그건 NO야. 선배, 그 남자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는데. 뭐라고? 세드릭 씨는 변호사야. 일본에 있는 동업자랑도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당연히 대화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하지만 그럴 수가. 계속 집요하게 굴면 세드릭 씨의 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겠어? 아니야. 나는 켄지 씨를 좋아해서 그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이야. 솔직히 널 도와줄 수는 없어. 2년 전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으니까. 켄지와 그 어머니한테서 도망치고 싶다면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아야코 선배 진짜 싫어. 다들 불행해져 버려. 도와줘서 고마워 세드릭 씨. 후일담. 지인을 통해 마리아는 켄지에게 발각되어 집에 끌려갔다고 들었어요. 이혼해주세요라고 빌었을 때 마리아의 부모님은 이미 켄지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상태여서 도망 못 간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실행 말을 들어라 라고 딱 잘라 거절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 뒤에도 심한 취급을 당하다가 겨우 이혼은 했지만 자랑이었던 미모를 순식간에 잃고 낡은 아파트에서 고독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던가.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치만 짜증냈단 말이야. 아야코 선배만 즐거워 보이는 게 싫었단 말이야. 참고로 켄지는 마리아와 이혼한 후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와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날뛰었다가 이웃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어요. 켄지의 어머니도 범죄를 꼬드긴 용의로 조만간 전과자가 될 것 같아요. 한편 저는 아야코, 나랑 결혼해줘. 내 고향인 몬트리올에서 같이 살자. 네, 잘 부탁드려요. 됐다. 거절당할 줄 알고 조마조마했어. 아니야, 정말 기뻐요. 몬트리올로 들어가면 법률사무소를 세울 거야. 아야코가 캐나다에 있어 보육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고마워 세드릭 씨. 다음에 아야코의 부모님께 다시 인사해야겠다. 분명 기뻐하실 거야. 행복해지자, 아야코. 잠시 동안의 원거리 연애를 거쳐 저는 세드릭 씨와 결혼했어요. 입적과 동시에 몬트리올로 이사한 다음에 저희 사이에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열심히 육아를 하면서 프랑스어와 보육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꿈꾸던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남을 질투하거나 행복을 빼앗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내려고 해요. 제 이름은 누마르 나노, 32살. 남편 마사요 씨와 딸과 셋이서 사는 아파트에 최근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이사 왔어요. 이름은 크스미. 그녀는 좋든 나쁘든 벽이 없는 사람이라 아파트 주민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반드시 끼어들고 자주 식사하자고 말을 걸었어요. 저도 가볍게 어울리는 정도로 같이 다녔는데 설마 이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사 온 뒤로 코스미 씨는 점점 배려가 없어졌어요. 네,
나나 씨, 놀러 왔어. 맘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현관문 열려 있던데. 나나 씨도 참 조심해야지.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 이미 들어왔다고는 참아 못하겠다. 쿠스미 씨는 멋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나나 씨네 집은 이런 느낌이구나. 깔끔하진 않으니까 너무 보지 마. 그때 우리 집 아이돌 미쿠가 찾아왔어요. 어머, 귀여운 고양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키운다고 했었지? 미코, 이리 와. 얌전하다. 고양이는 변덕스럽다던데 이 아이는 다르구나. 그건 아니야. 기분 나쁠 때는 가져갔대도 하악질하거든. 그것도 귀엽다. 저기, 지금부터 장 보러 가야 하니까 슬슬. 어머나 미안해. 나도 참. 사실 그런 일정은 없었지만 너무 불편해서 저는 쿠스미 씨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현관까지 가자 그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다가 왠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역시 아쉽다. 에? 저기 나누 씨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고양이랑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아니 그건 좀... 나도 만지고 싶단 말이야. 어? 나누 씨, 제발. 이 아이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안 돼요. 괜찮아. 나 동물이 좋아하는 체질이거든. 잠깐 위험하니까 하지 마. 뻗은 손을 피하려고 얼른 물러섰지만 그녀는 그 거리를 확 좁히며 제가 아는 미코를 억지로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낯선 사람이 접근해서 놀랐는지 미코가 쿠스미 씨를 핥혀버렸어요. 괜찮아요? 괜찮겠어? 아파. 피가 나잖아. 잘 보니 쿠스미 씨의 손가락에 약간의 피가. 바로 구급 상자 갖고 올게요. 민간 치료했다가 잘못되기라다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지. 얌전해 보이는데 완전 짐승이잖아. 원인은 누가 봐도 그녀가 억지로 미코를 안으려고 한 것에 있었지만 그녀는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기는커녕 나는 병원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그 고양이 처분해둬.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분이라니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짐승을 내버려둘 셈이야? 지금 당장 보건소에 연락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치게 한 건 죄송하지만 이 아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계속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미코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아무튼 다음에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어떡하지? 괜찮아 미코,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쿠스미 씨가 화내는 걸 보니 다음에 미코를 발견하면 진심으로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들었어요. 다행히 미코는 집고양이라 쿠스미 씨를 집에 들여보내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코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자고 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베란다야. 바로 옆이 쿠스미 씨네 집이니까 미코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다음 날 쿠스미 씨를 보니 핥혀진 손에 거창하게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나누 씨는 고양이한테 당한 거야. 짜증이 났지만 화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웃에게 이상한 소문이 흐를 걱정은 없으니까요. 사실 쿠스미 씨의 태도는 이미 다른 주민들도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한 대로 그 후 쿠스미 씨한테 얘기를 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저기 쿠스미 씨한테 무슨 짓 당한 거지? 고양이는 괜찮아? 저는 대강 어떻게 된 건지 설명했어요. 핥힌 게 다야? 아니 무슨 골똘처럼 붕대를 감아놨던데 호들갑은. 남의 고양이를 멋대로 만지려다가 핥힌 것도 자업자득이잖아. 아, 다행이다. 다들 내 편이었어. 안심하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 주제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진짜 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 사람 얼마 전에 우리 집에도 멋대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던 고급 통조림이 없어졌거든. 네? 그거 설마... 뭐 증거는 없으니까 나도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잠깐만.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없지만 부탁도 안 했는데 외출할 때 집을 봐준다고 한 적은 있어. 나도 어제 그랬어. 거절했지만 조심하자 다들. 우리는 강하게 끄덕였어요. 그녀를 집에 들이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그 생각이 아니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 미코가 안 보였어요. 항상 마중을 나오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집안을 찾아다니는데 거실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도둑인가? 서둘러 달려갔을 때였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더욱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마주쳤어요. 미코! 쓰러진 미코를 서둘러 안아서 병원으로 갔어요. 아직 숨은 붙어 있지만 독극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극물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미코가 먹고 쓰러질 만한 건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서 베란다를 향했어요. 그리고 검사할 것도 없이 원인이 되었던 독극물을 발견했어요. 범인은 명백했죠. 쿠스미 씨, 집에 있죠? 나오세요. 어머, 나노 씨 잘 지냈어? 뻔뻔하게. 잘 지냈겠어? 우리 미코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 무슨 말이야? 시침을 떼지 마. 이 그릇이 우리 집 베란다에 놓여 있었어. 쿠스미 씨 집 쪽에 말이야.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이걸 놓은 거지? 그래서 미코가 어머나, 어쩌면 좋아. 이런 짓을 해놓고 죄책감도 없어? 창문까지 깨고. 나노 씨, 아까부터 내 탓인 것처럼 말하는데 증거는 있어? 그건 지금부터 찾아야지. 아, 그래? 그럼 경찰한테 잘 조사해달라고 해봐.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용서 못해. 어머, 무서워라. 근데 만에 하나 그 그릇이 우리 집 거고 그걸 먹은 거라고 해도 남의 집 음식을 멋대로 먹은 그 고양이가 잘못이 아닐까? 전혀 죄책감 없어 보이는 그녀를 보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저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했어요. 조사해보니 창문 유리는 돌로 깨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밖에 없어진 물건은 없었고 그릇에서도 범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해결될 가능성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나노 힘들었지? 용서 못해! 나노가 사이어인이 됐어. 절대 용서 못해 그 개념 없는 여자! 남의 가족한테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마!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 어떤 물건을 주문했어요. 이걸로 그 녀석을 혼쭐 내주겠어. 뭘 하려고 그래? 베이킹이야. 베이킹? 슈크림이다. 사쿠라고 이거 알아? 여기서 파는 비싼 거지? 먹어도 돼? 사쿠라 스탑. 안 돼? 이 상자에 들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만지는 것도 안 돼. 왜? 이건 어떤 사람 전용이거든. 사쿠라 건 이거. 와, 고마워. 자, 준비는 다 됐어. 언제든 덤벼. 다음 날. 왜? 지난번에는 의심해서 미안해. 경찰한테 범인은 특정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어. 아, 그래? 그래서 사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역 앞에 맛있는 케이크 집이 있잖아. 좀 비싼 곳. 거기 명물인 슈크림을 사왔는데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 뭐 그러던가. 걸렸구나. 자, 많이 먹어. 뭐 들은 건 아니겠지? 무슨 뜻이야? 맛있다. 괜찮나 보네. 왜 그래? 아니야, 잘 먹을게. 어머, 진짜 맛있다. 그치? 우리 가족이 다들 좋아해서 냉장고에 가족 것도 남겨뒀어. 그렇구나. 근데 나노 씨, 현관에 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야? 뭐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었어. 확인하는 게 좋겠어. 고마워. 잠깐 보고 올게. 좋아. 근데 이 슈크림 너무 맛있다. 이런 가족이 먹게 두긴 아깝지. 날 그렇게 다치게 했으니까. 찾았다. 이 상자가 분명해. 슈크림아,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나나씨 미안해. 나 급한 일이 생각나서 들어갈게. 어머, 정말? 근데 현관에 딱히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미안, 그럼 안녕. 안녕. 성공. 그럼 당장 먹어볼까? 몰래 가져온 건 특히도 맛있다니까. 어느 집에서 훔쳐온 통조림도 맛있었지. 또 찾아가야지. 그럼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역시 너무 달지 않은 크림 최고야. 어라? 달지? 매워. 물. 더 매워졌어. 입 아파. 위가
쓰려. 어떻게 된 거야? 아파. 저는 쿠스미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베란다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뭐란 거야? 사실은 말이지. 다음날. 나노 씨, 집에 있지? 나와. 어머,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내 입술을 좀 봐. 어머, 멋진 명란젓이네요. 아뜸한마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웃기지 마. 너네 집 슈크림을 먹고서 이렇게 된 거라고. 책임져. 네? 우리 집 슈크림? 무슨 말이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 말이야. 너 안에 크림을 매운 크림으로 바꿨지? 아, 그거 말이군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매운 걸 좋아해서 꼭 매운 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길래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런 걸 왜 만들어?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있어야 할 슈크림이 코스미 씨네 집에 있던 건가요? 설마 제가 현관에 가 있는 동안 멋대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서 가져간 건 아니겠죠? 그것보다 위자료 내놔. 거기서 저는 잔뜩 빈정대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남겨둔 슈크림을 먹고 명란 입술이 되었다고 해도 그건 남의 집 음식을 멋대로 먹은 당신 잘못 아닐까요? 버릇이 나쁘네요. 이게... 응? 왜 그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그 녀석은 내 특제 추루루. 위세척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당신이 독을 먹여서 화났나 봐요. 그건 나를 핥긴 이 녀석 잘못이지. 아마 그렇군요. 그럼 공정한 판정은 재판소에서 부탁할까요? 무슨 말이야? 자백 감사합니다. 설마 다 녹음했어요. 휴대폰 1위네? 세상에서 가장 매운 드래곤 블레스 칠리 파우더 실드. 매워. 아파. 살려줘. 그냥 빨간 가루거든. 그 후 경찰에게 신고하고 녹음한 음성 데이터를 제출했어요. 조사 결과 그녀가 창문 유리를 깨고 독극물을 섞은 추루루 미코를 꼬신 것이 명확히 밝혀졌어요. 다른 건이긴 하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남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서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가져가는 상습범이었대요. 그녀가 말하길 훔침으로써 그 음식이 아주 맛있어지니까 라고 해요. 일종의 병인 걸까요? 하지만 범죄는 범죄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거의 확정이겠죠. 이웃과의 어이없는 트러블, 조금 과하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딸이나 남편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아내야? 같이 가줘야겠어, 둘 다. 내 이름은 이토kyoko, 32살 전업주부다. 이번에는 내 개념 없는 남편의 어리석은 말로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우리 가족은 3살 연상 남편 타케시와 5살 아들 사토시, 그리고 나. 이렇게 3인 가족이다. 내가 접수처 직원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남편이 나에게 말을 건 게 시작이었다. 그는 내 회사 거래처 사원이자 사장 아들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장래 사장직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돈이 목적인 음흉한 여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사귄 이후에 알게 된 거니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 그래도 지금 사는 곳은 그의 아버님이 결혼 축하로 사주신 호화로운 타워맨션.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정말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은 좋은 남편감을 잡았네 라던가 행복해 보여서 부럽다 같은 말을 한다. 아이도 가끔 억지를 부리거나 곤란하게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착한 아이다. 주변에서 보면 이상적인 가정이겠지. 하지만 말이다. 단 하나, 우리 가족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어서 와. 밥 차려놨는데. 필요 없어. 먹고 왔어. 이 차가운 대화로 알 수 있듯이 남편과의 사이는 글러먹었다. 심지어 그냥 권태기인 게 아니다. 아, 여보세요? 미키? 뭐야, 아까까지 같이 있었는데 어리광쟁이라니까. 그래, 지금 집인데 괜찮아. 이 전화 상대는 미키라는 사람으로 남편의 불륜 상대이다. 게다가 이 달달한 대화는 아내인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불륜은 하고 있으며 전혀 숨길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내 앞에서도 태연하게 불륜 상대와 전화를 한다. 이렇게 된 계기는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나와 사토시는 시댁에 놀러가 있었다. 남편은 직장 사정상 못 온다고 했던 날이다.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집에서 돌아온 게 점심쯤이었다. 사실은 하루 더 자고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다. 다녀왔습니다. 뭐 아무도 없겠지만. 사토시도 곤히 잠들었으니 일단 소파에 재우자. 남편은 일하러 나간 상태라 집은 조용했다.
아들을 소파에 눕히고 나는 실내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부부의 침실로 향했다. 그런데 거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다. 침대는 마구 흐트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봐도 명백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해버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부부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울면서 침실을 정리한 뒤 남편에게 전화했다. 일하는 중이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다. 침실이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집이야?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서 빨리 돌아왔어. 됐고 설명해. 봤으면 변명 못하겠네. 사실은 애인이 있어. 바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뭐? 너랑 이혼할 생각도 없고 그녀랑 헤어질 마음도 없어. 제정신이야? 아들도 있는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아무튼 이 얘기는 돌아가서 해. 물론 남편이 돌아와서 심하게 다퉜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나왔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애인 한둘쯤은 그냥 넘어가. 네가 원해서 전업주부가 된 거 잊었어? 나도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반대한 건 너잖아. 애인을 그냥 넘어가 달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같은 여자보다 미키랑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나는. 그럼 이혼하자. 그 잘 모르는 여자랑 함께하면 되잖아. 이혼은 세간에서 안 좋게 보잖아. 자기 사장에 체면이 있다고. 세간이고 체면 같은 소리만 하고 우리 마음은 무시하는 거구나. 나도 아들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제발 이혼하자. 더는 못 참겠어.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집착은 없었다. 더는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다. 그런데 너 부모님을 버리는 거야? 진짜 부모 같다고 좋아했으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강하게 이혼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의 부모님, 즉 내 시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잘해주신다. 손자를 아껴주시는 건 물론 나도 친딸처럼 대해주신다. 두 분 다 정말 멋진 분들이라 오히려 어떻게 아들이 이딴 식으로 자란 건지 신기할 정도다. 엄마는 심장에 병이 있잖아.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하다고 네가 그랬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더 안 좋아지시겠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래도 좋지만 시부모님이 슬퍼하는 모습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다. 정말 다정한 분들이니까. 알았어. 사토시나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할게. 그 대신 절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애인에 대해서 말하지 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 그럼 앞으로는 네가 인정한 애인인 거다. 짜증나는 얼굴의 남편. 아니, 이젠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남자에게 달려들 뻔한 걸 참았다. 이날부터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까 보았듯이 이 자식은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서 애인과 대화한다. 휴일에도 당당히 미키에게 간다고 말한다. 사토시에게는 전과 변함없이 대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건드리지 않길 바랄 정도로 너무 싫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정말 좋았다.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타케시와는 알콩달콩하다며 항상 웃어 보이는 나 자신이 허무했다. 몇 달 후 평소대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가는 날의 일이었다. 평소대로 평화로운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귀여운 사토시. 어머님? 지금 구급차를 부르마. 사토시와 놀아주시던 어머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시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다. 구급차가 와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장이 약하셔서 이대로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치료는 하겠지만 가망은 별로 없다고도 했다. 아마도 몇 달 안 남았을 거라며 아버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알려주셨다. 결국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나는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곧 만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다. 그건 사토시도 아버님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 언제 병원에 올 거야? 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은 못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거지? 그래, 병원에서도 부재중 전화가 왔어. 엄마가 쓰러졌다면서. 그런데 안 오겠다는 거야? 내가 간다고 낳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무튼 나는 바빠.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너는 모르겠지만. 바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 이제 회의 가야 돼. 아무튼 오늘은 못 가. 친아들인 사토시는 이렇게 매정한 말을 했다. 일 때문이 아니라 어차피 퇴근 후에 미키라는 여자랑 만날 예정이겠지. 일단 다음날에 잠깐 얼굴을 비추러 왔지만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가버렸다. 앞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것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그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잠깐이라도 같이 있어드릴 수 없어? 일이 바쁘다고. 네 회사 사장님인 아버님은 더 바쁘신데도 매일 오시거든? 시끄러워. 여자가 남자 일에 참견하지 마. 지금 남자 여자 상관없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그 여자랑 만나는 거면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어머니께 쓰라고. 닥쳐. 이 얘기는 끝이야. 언쟁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타케시는 계속 무관심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다. 슬슬 각오를 다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아버님이 나에게 문득 얘기를 꺼내셨다. 예, 타케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숨기지 않아도 된다. 잘못 키웠다는 생각은 전부터 들었거든. 결혼하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말이다. 지 엄마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을 줄이야.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미안하다.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건 나지. 그런 아들을 떠넘겨서 미안하구나. 언젠가 바뀌어주면 좋을 텐데. 아버님은 아들이 글러먹은 것을 한탄하시면서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긴 변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그딴 녀석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미래의 부하들이 너무 안쓰럽다. 언젠가 아버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캐리어 뭐야? 출장 예정 없잖아. 그보다 지금 어디야? 지금 미키네 집이야. 캐리어는 여행용. 여행? 미키가 모니로본 여관이라는 고급 여관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 마침 장기 휴가를 땄으니까 다녀올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뭐야, 나한테 애인이 있다는 건 이미 알잖아. 여행 가지고 소란 떨지 마. 그런 뜻이 아니야. 어머님 상태를 알고 있잖아. 괜찮겠지. 여행 선물 들고 병문안 가줄게. 이제 됐어. 이런 시기에 남편은 애인과 여행에 간다고 한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강력히 반대해도 듣지 않았으니까. 역시나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너무 화나고 슬퍼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꼭 이럴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남편이 여행을 간 몇 시간 후 어머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대화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어머님... 와, 격코랑 사토시가 와줬어. 잘 됐네, 잘 됐어. 어머님이 왠지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은 잠에 들듯 숨을 거두셨다. 어머님! 나도 사토시도 그리고 아버님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 없이 울었다. 잠시 진정한 후 사토시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계속 받지 않았다. 분명 전원을 끈 거겠지. 애인과의 여행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나만 장례식 준비 등을 돕기로 했다. 초췌해지신 아버님을 위로하는 것도 괴로웠다. 나도 많이 슬펐으니까. 그동안에도 남편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내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장례식 날이 오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을 아버님과 친척에게 맡기고 택시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모니로본 여관이다. 도착하자마자 여관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저는 여기 묵고 있는 이토 타케시의 여동생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연락했는데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데리러 왔어요. 아내라고 하면 성가셔질 것 같아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울면서 호소하는 나를 불쌍히 여긴 건지 주인분은 안내해 주셨다. 신분증으로 성의 같은 걸 보여준 것도 먹힌 것 같다. 그와 애인이 머무는 방에 도착했다. 주인분은 돌려보냈다. 그리고 확 문을 열었다. 꽁냥대던 둘은 나를 보고 벙쪘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아내야? 빨리 와. 지금 당장 가야 돼.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잔말 말고 둘 다 와. 난 상관없지 않아? 말이 많아. 지금 너 같은 여자랑 얘기할 시간 없어.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 불리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따라와.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얌전해졌다. 타케시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남겠다고 하지는 못하겠나 보다. 둘을 택시에 밀어넣고 서둘러 어머님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어머님의 장례식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나는 그와 애인을 아버님 앞에 끌고 갔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냐? 미안, 전원을 꺼놨었어. 그 여성은? 그의 애인이에요. 둘이서 여행에 갔던 거죠. 내가 딱 잘라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조용히 일어서시더니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좋은 아내를 배신하고 병석에 누운 어미 병문안도 오지 않는 데다가 장례식 날에 애인과 여행을 가! 너한테는 정이 떨어졌다! 나가라!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을 들이밀지 마라!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아버님은 격노하셨다. 당연하지.
나도 너랑 이혼할 거야.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그게 좋겠다, 교코. 부정을 저질러 의절당하는 남자는 남편으로 어울리지 않아. 타케시는 의절까지 당할 줄은 몰랐나 보다. 엄청 당황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먹을게.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교코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아마 우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참았던 거겠지. 미안하구나. 아버님, 제가 정한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맞아. 교코가 인정해줬으니까 부모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의절도 너무 나갔어. 웃기지 마라. 얼마나 우리 이름을 더럽힐 셈이냐. 교코,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하마. 이렇게라도 속죄하게 해다오. 그럴 수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테니 넌 각오해라. 생각지 못한 도움을 약속받았다. 난 지금 전업주부라서 솔직히 든든하다. 그리고 아까부터 뻘쭘하게 서 있는 미키에게도 알려주기로 했다. 얘, 왜 남일처럼 보고 있어? 너한테도 똑똑히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잠깐! 말이 다르잖아. 불리해주고 싶지 않으면 따라오라고. 따라오면 유리해진다고 생각한 거야? 역시 기혼자랑 꽁냥대는 사람은 대가리가 꽃밭이네. 중요한 날에 마무리를 지어서 다행이다. 아내도 안심하겠지. 타케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아니, 나도 마지막까지 보내드리고. 웃기지 마라. 너한테 그럴 자격은 없어. 이렇게 둘은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쫓겨나 터덜터덜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뒤로는 그저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별할 수 있는 좋은 장례식이 되었다. 어머님, 부디 편안하시길. 자, 나도 아버님도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다. 49제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 둘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줬다. 타케시는 물론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재산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다. 유능한 변호사를 아군으로 삼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그 뒤로 타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물론 미키라는 사람도. 유일하게 아는 건 지금 둘이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에 치유받는다고 했으면서 시시한 결말이다. 직장과 돈을 잃고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다. 분명 앞으로도 평온하게 지내진 못하겠지. 한편 나는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아버님네 회사에 나를 고용해 주셨다. 공백기는 있지만 두터운 서포트 덕분에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아버님은 아들의 할아버지로서 내 시아버지로서 가족으로 지내고 있다. 여보, 교코가 사토시랑 와줬어. 좋아하시던 꽃을 가져왔어요. 사토시가 그린 초상화도요. 지금은 주에 한번 어머님과의 즐거운 추억을 아버님과 사토시와 얘기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역시 걸어올 걸 그랬나. 굼뜨게 걷지 마. 이래서 늙은이가 싫다니까. 내 이름은 아차 키요시. 25살이고 한 달 전에 막 취직했다. 전 직장에서는 보험 영업을 했는데 실적만을 요구하는 엄격한 세상에 마음이 꺾여버렸죠. 이런 일로 마음이 꺾여서는 어딜 가도 오래 못 간다는 선배의 저주 같은 말을 들으며 겨우겨우 견뎠지만 이제 한계라고 생각해 이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영업직을 모집하는 회사를 발견해 기세를 몰아 도전해보자. 아란 키요시, 별명은 이츠키요가 좋겠다. 오, 맞아요. 그리고 아츠모토 키요시라고 약국 CM송처럼 자주 놀림받았어요. 재밌다, 채용. 네? 죄송해요. 사장님, 제대로 면접 진행해주세요. 미안.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서 노년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보험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노인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키드는 앞으로 투자해서 요양원을 세울 거라고 들었습니다. 영업 경험을 살리면서 복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아마 지금 이렇게 장래 유망한 젊은이가 있다니 꼭 채용하고 싶다. 하지만 뭐라고 하면 루란한테 혼날 거야. 라는 갈등과 싸우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합격하시겠지만 정식 통보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사정과 면접관이었어. 역시 대기업 사장은 나사가 한두 개는 빠져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합격했잖아. 이렇게 나는 드디어 지금 일본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오키드에 입사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영업이라
보험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종종 듣는 복지 사업에 관한 얘기가 내 보람을 증폭시켰다. 자, 몇 번 얘기가 나왔으니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 회사도 드디어 복지 사업에 손을 뻗어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업부에서 창구가 될 담당자를 몇 명 뽑으려고 하니 인사는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반영할 테니 개별 메일을 보내주세요. 드디어 부모님 대신해서 나를 10년이나 키워주신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셔서 은혜를 갚지 못했다. 멋진 요양원을 만들어서 많은 노인분들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야. 물론 나는 사장님에게 요양원 담당자에 지원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인선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1월. 그동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다. 3달 후, 그 뒤로 3달이 지났고 계절은 연말이 되었다. 드디어 내년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생각하니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걸어올 걸 그랬나. 꿈뜨게 걷지 마. 이래서 늙으니까 싫다니까. 노인한테 저게 무슨 무례한... 아니 근데... 눈길에서 노인에게 윽박을 지르는 고압적인 여성은 무려 내 이전 직장 상사인 하바라 씨였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된 존재. 노인에게 안심이라는 둥, 보장이라는 둥 그럴싸한 말을 내서 추가 계약을 강요하는 사람. 덕분에 일시적인 실적은 높았지만 자녀나 손주들의 해약해달라는 문의를 우리 부하가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대로면 클레임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부하들도 지쳐갈 텐데 상사는 계약수만 바라보니 하바라 씨는 우수한 부류라고 평가받아 특별히 꾸지람을 듣지도 않았다. 해약수나 클레임을 도외시하고 계약 실적을 칭찬하는 회사에도 의문이 들어 퇴사하게 되었다. 도와드려야겠어. 마침 내 차가 두 사람 근처에서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다. 저기 괜찮으시면 타세요. 그러자 하바라 씨가 이쪽을 보고 정말 고마워. 라며 재빠르게 제 차에 타려고 했어요. 제 얼굴을 기억 못하는 건 둘째치고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한테 말한 겁니다. 자, 타시죠. 뭐? 어머,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내 사명은 추위에 떠시는 할머니를 돕는 것뿐. 그때 마침 앞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어디에 가려고 하신 건가요? 사실은 손녀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손녀 집에는 아직 어린아기가 있어요. 남편이 지금 출장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다더군요. 제가 돌봐주러 가려고 했는데 저는 면허도 없고 차보다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죠. 그러셨군요. 아무튼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손녀분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길을 안내해 주시겠어요? 정말 여러모로 고마워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상당히 품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할머니치고는 등도 고드시고 옷도 좋은 걸 입고 계신다. 보험 영업을 할 때 사장 부인 같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안내받은 집을 보니 빙고였다. 아주 훌륭한 저택이었으니까. 저기 문부터 현관까지 조금 거리가 있으니 모셔다 드릴까요? 어머, 그렇게까지 해주는 건 미안하지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으면 명함을 받고 싶은데. 이름도 되지 않고 실례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오키드의 아치라고 합니다. 인사하며 명함을 드리자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빙긋 웃으시고 나는 코사카 치요라고 해요. 고마웠어요, 아치씨. 그렇게 말하시곤 저택으로 가셨다. 뭔가 대단한 분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아니라 역으로 가야지. 시간은 오후 2시가 되어 눈도 많이 녹고 길도 덜 혼잡해져 있었다. 오늘 오키드는 휴일이지만 우리 사원 몇 명이 출장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사내 라인그룹에 미끄럼 방지용 타이어로 데리러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냐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마침 저는 보험 영업 때 쓰던 승용차가 있었고 그때 미끄럼 방지용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의무였기 때문에 데리러 가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아츠키요. 사장님, 르란씨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야말로 휴일에 불러내서 미안해.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다른 분들은요? 먼저 도착한 차를 타고 가셨어요. 그랬군요. 그럼 모셔다 드릴게요. 여러 명 있었는데 하필 내가 사장님과 동생분에 당첨되다니. 절대 사고 내면 안 돼. 심한 부담감에 짓눌리면서 핸들을 꽉 붙잡았다. 그럼 길 안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츠키요, 도로 막히는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글쎄요, 다들 눈을 조심하며 서행 운전하고 있어서 길이 막히진 않지만 느린 것 같아요.
저도 평소보다 30분 정도 역에 늦게 도착했고요.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사실은 오빠의 아내분이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요. 딸도 아직 어려서 걱정이에요. 어? 왜 그러세요? 아니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다른 곳에 들렸거든요. 길에서 곤란해하시는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분도 몸이 안 좋은 따님을 간호하러 간다고 하셔서요. 우연이네요. 남편이 서둘러 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그분 성함이 뭐죠? 코사카 치요 씨라고 하셨는데. 에? 아란 씨, 루란 씨 기다리고 있었어. 아채 씨 아니에요? 역시 아란 씨의 부하였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렇다. 아까 도와드린 치요 씨는 아란 씨의 부인 아츠미 씨의 할머님이셨던 겁니다. 그보다 아츠미는 괜찮나요? 하루미도. 아츠미는 방금 겨우 잠들었어. 계속 하루미를 돌보고 있었나 봐. 아직 열이 높아서 걱정되지만 1시간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와주실 거니 걱정 말렴. 하루미는 슬슬 낮잠에서 깰 때가 됐으려나? 저 하루미한테 가볼게요. 조용히 가야 돼요. 그나저나 아츠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츠미는 너무 성실해서 혼자 무리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오빠 출장 전에 몸이 안 좋다고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 애는 인내심이 강하지. 이번에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것 같지만 아츠씨 덕분에 나도 아란 씨와 루란 씨도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그때 곤란해하신 게 치요 씨가 아니었어도 말을 걸었을 거예요. 특히 그 곤란한 노인분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아츠씨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셨죠? 네, 제가 돈을 잘 벌게 되면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진 능력을 살려서 복지업계에 도움이 되려면 오키드의 요양원 설립에 관여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간호인이 한 명 늘어난다고 상황이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대우나 환경이 좋으며 간호인을 소중히 여기는 요양원이 늘어나면 간호와 복지업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두 분은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셨다. 하지만 점점 죄송합니다. 제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다니.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요양원 인사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말아요.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듣게 돼서 기뻐요. 그치 루란 씨? 네, 아츠씨 같은 분이 저희 회사에 와준 게 정말 기뻐요. 그렇게 말해주시다니 다행입니다. 저기 사모님과 아가씨도 걱정되실 테니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나는 재빨리 차로 돌아왔다. 방심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치요 씨의 미소를 보니 할머니가 떠올랐다. 우리 할머니는 치요 씨와 외모는 닮지 않으셨지만 분위기가 조금 닮으셨다. 웃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이나 심지가 고드신 느낌 같은 게. 보고 싶다 할머니. 아츠키요! 왜 지난번에 먼저 가버린 거야? 답례도 못했는데.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건강해졌어. 딸도 감기가 옮지 않았고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그거 다행이네요. 아니 이게 아니라 답례 말이야 답례. 저한테는 사모님과 아가씨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럴 수가. 아침이도 답례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줘. 아직 나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게다가 이제 곧 연휴니까 새해가 밝은 후에요. 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받아. 내 데스크에서 봉지 한가득 우마이봉을 담아왔어. 이렇게 많은 우메이봉을 어떻게 데스크에? 그럼 내년에 꼭 식사로 와줘. 새해 잘 보내.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새해 잘 보내세요. 그리고 드디어 새해가 밝았다. 오늘은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그리고 그 인사가 정해지는 날이기도 하다. 그럼 요양원 개업을 위한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지원자를 모아 인선한 결과 다음 멤버를 복지부서의 설립 멤버로 임명합니다. 우선 사사키! 아란 사장님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10명 정도 불린 시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아츠키요시! 지원 여부와 경험, 팀워크를 고려한 최고의 멤버라고 생각해. 오늘 오후에 뽑힌 멤버끼리 오리엔테이션을 할 시간을 만들 테니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보낼 메일로 확인하도록. 이상 해산. 저기 사장님, 왜 그래 아츠키요? 제가 멤버여도 되는 걸까요? 왜? 오히려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치사한 것 같아서요. 제가 치열 씨와 사장님을 모셔다 드려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에?
그건 우메이봉이랑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걸로 청산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왜 저는 입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츠키요, 복지 업무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마음이라고 생각해. 이번 지원자들은 다들 복지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고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아츠키요뿐만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신경 쓰고 있어. 오리엔테이션에서 네 뜨거운 마음을 부딪혀줘. 그 말을 듣고 오리엔테이션에 가보자 정말 모두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정사정으로 조부모님 댁에서 자란 사람이나 간호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다양한 환경에서 간호를 하다가 이 회사에 취직한 사람 등 모두의 마음은 노인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 간호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 라는 것이었다. 이 멤버라면 분명 좋은 요양원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나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 그럼 우선 땅부터 찾아야지. 부동산을 몇 곳 돌아보려고 해. 나랑 루란이랑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아츠키오니까 일단 9일은 우리 셋이서, 10일은 다른 부대에 부탁할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땅을 찾기 위해 첫 번째로 차라 부동산에 갔다. 그러자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사장님이시죠? 맞긴 한데 저기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담당은 항상 사토시였던 것 같은데요. 사토 씨는 지금 다른 일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하바라가 대응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는 무려 전 상사인 하바라 씨가 있었다. 왜지? 뭐 퇴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트러블 메이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자 그쪽도 나를 보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 사장님 안내해드릴게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안내해주세요. 특히 여기 아츠키오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 사람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셔도 되는 건가요? 아직 어린 데다가 도저히 우스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하바라 씨. 아, 저 얼굴 보험 영업할 때 자주 봤지. 넌 항상 실적이 왜 이렇게 낮아? 덜 떨어졌어, 쓸데없는 부하. 아직도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 포옹과 함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때 루란 씨가 손수건을 내밀어 주셨다. 왜 그러세요? 땀이 엄청나요. 아, 죄송합니다. 봐요. 뭔가 몸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두고 가시죠. 저기 의자에서 마음껏 쉬어도 되니까요. 그렇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츠키요, 저도 그분에게 안내받고 싶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는 길 위에서 노인에게 빨리 걸어 방해되라고 폭언을 뱉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자 하바라 씨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졌다. 이 사람은 왜 내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성질이 나쁜 하바라 씨, 이런 일로는 굴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트집 잡지 말아줄래요? 증거는 있나요? 당신의 사진을 아츠미 씨에게 보내서 치오 씨한테 봐달라고 하면 알게 될 일이지. 당신이 윽박지른 사람은 아란 사장님 부인의 할머님이라고. 이 말에 하바라의 안색은 처음 보는 수준으로 나빠졌다. 아란 씨와 루란 씨도 그렇군 이란 표정이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저기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당신은 항상 그랬어. 보험회사 때보다 변한 게 없어. 불편한 일은 다 남에게 떠넘기고 노인에게 필요 없는 보험을 억지로 계약하게 해서 실적을 낸 것 가지고 우쭐해하고. 너 설마. 이렇게까지 말해야 직속 부하였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증거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당신은. 사장님, 저는 이런 사람이 소개하는 땅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고른 땅을 사신다면 저는 이 팀에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헉헉하고 어깨를 들썩일 만큼 큰 소리로 내 생각을 외쳤다. 저질렀다,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없었다. 아츠키오의 말이 맞아. 이 사람한테는 사지 않겠어. 차라 부동산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사람을 채용한 건 납득이 안 되네. 잠시만요. 제발 제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뒤는 사토 씨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셨다. 사토 씨는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서 사과했다. 하바라 씨는 연수 기간 중이고 사토 씨가 교육 담당이었던 것 같다. 오늘 약속을 우연히 하바라 씨가 잡았는데 자기가 공을 세워서 정규직이 되려는 속셈으로 사토 씨에게는 일주일 후라고 전달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하바라 씨는 해고를 당했고 우리는 사토 씨의 정중한 안내로 좋은 땅을 소개받았다. 2년 후. 아, 정말 멋진 요양원이 됐네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뒤로 2년이 지나 드디어 요양원 운영이 시작되었다. 정보가 공개되자 순식간에 입주자 예약이 꽉 찼고 평판이 평판을 불러 아직 시작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홍보와 시설 설비를 담당하는 회사와 연락하느라 아주 바쁘다.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충실하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